안녕하세요. 오늘은 앞 시간에 공자님과 사성 그리고 송나라 여섯, 송조 육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의 성현들만 모셔져 있는 게 아니라 이 향교에는 우리나라의 성현도 모셔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18명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분을 아국 18연 또는 동방 18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8분의 우리나라의 학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분은 신라시대의 분이 2분 계세요. 그리고 고려시대 분이 또 2분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시대적으로 제일 앞서 있는 분이 설청 선생이에요. 여러분들 설청이 누군지 기억하시죠? 설청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네, 바로 원효대사입니다. 이 원효대사와 요속공주 사이에 태어난 게 바로 이 설청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설청하면 또 다른 게 떠오르죠? 이두문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두문자를 가지고 유교의 경전을 해석한 인물. 어떤 분은 설청이 이두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두는 그 이전에도 기록에 보이는 거 보면 아마 설청 선생께서 이두를 집대성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물이 최치원 선생이에요. 호가 고운이기 때문에 아마 고운 최치원 선생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이분도 역시 신라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12살에 당나라로 유학을 가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으로 보면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나이에 이국 땅에 당나라로, 그러니까 이때가 아주 당나라가 융성한 그런 시절인데 이 나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근데 이 12세 유학을 떠나서 당나라에서 과거에 합격을 하는데 그게 18세예요. 그러니까 5, 6년 사이에 과거에 합격할 만큼 굉장히 총명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 중에서 중국 사람이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인물이 조선시대의 퇴계 이항 선생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기억을 하고 있는 분이 아마 이 최치원 선생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 당나라가 혼란한 시기에 황소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난이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황소라고 하는 인물을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칠 방법이 없었어요. 이때 글을 써서 이 난을 멈추게 끝내게 만든 인물이 바로 최치원입니다. 싸워서 전쟁을 멈추는 게 아니라 글로써 멈추게 해요. 대단하죠? 그 글이 토황소경문이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최치원 선생은 지금도 중국에 가면 최치원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도 있고 할 정도로 17년 동안 중국에 머물러 벼슬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도 벼슬을 합니다. 그런데 신라시대에는 이 골품제도라고 하는 신분제가 있었죠. 이 신분제도의 한계 때문에 40살 무렵에 벼슬을 버리고 은거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치원 선생은 우리 유교만이 아니라 유교, 불교, 도교 이 동양의 사상을 두루 다 연구했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개원필경이라고 하는 글 아시죠? 이걸로 유명한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시대 2분 끝났고 고려시대에 들어오면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안유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안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어디는 안유로 되어 있고 어디는 안향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려시대에 태어난 안유가 본래 이름은 안향이었습니다. 근데 조선의 5대왕 운종의 이름이 안향의 향자와 같아요.
자, 근데 왜 고려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 조선시대 임금의 이름에 따라서 이름을 바꿔야 될까? 옛날에는 부모의 이름, 임금의 이름, 글자가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양 선생은 매우 유명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문종의 휘를 피해서 안유로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위패에는 전부 안유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과서에서도 안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위패도 안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데요. 이 안양 선생의 업적은 바로 원나라로 가서, 이때 우리나라 고려 말이 중국으로 따지면 원나라 시기에 해당이 돼요. 원나라에 가서 주자의 이 화상, 얼굴, 또 공자의 얼굴, 이런 것들을 지금은 사진으로 다 찍으면 되지만 그때는 사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그리는 걸 화상이라고 그래요. 얼굴의 모습을 그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주자가 만든 책들, 이런 것들을 또 베껴서 들어와요. 이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 선생이 유명하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백운동 서원, 지금은 소수서원이라고 그랬죠. 이 백운동 서원에 모셔진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안양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에 최초로 모셔진 인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안양 선생의 영향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고려 말의 인물은 정몽주, 포은 선생으로 잘 알려져 있죠. 고려 말에 절개를 지켰던 세 분이 계시죠. 여러분, 삼은, 스물은자, 석삼자의 삼은, 삼은 선생, 누굽니까? 포은 정몽주, 또 야은 길재, 목은 이색, 요 세 분을 지조가 높다고 해서 삼은 선생으로 높이 칭하죠. 특히 여러분들도 아마 역사 드라마에서 봤을 텐데, 고려를 지키고자 했던 인물이 이 포은 정몽주라면, 포은 정몽주와 같이 비슷한 연배 친구로 지내면서 교유했던 삼봉 정도전이라고 하는 분 계시죠. 이분은 조선을 개창한 그런 부분에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친구 사이지만 나중에는 갈라지죠. 이 포은은 우리나라 성리학의 시조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성리학의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물론 포은도 고려 말기 시대가 암울했고 또 왕실이 많이 피폐해졌다는 것을 알고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왕조 자체를 바꾸는 데까지는 찬성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역성혁명에 의해서 이성계에 의해 조선이 건립되고, 포은 선생은 나중에 이방원에 의해서 그런 아주 참혹한 사태를 맞이하게 되죠. 그렇지만 조선 왕조에 들어서는 가장 존중해야 될 그런 학자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인물이 이 김굉필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호가 한원당이에요. 그래서 한원당 김굉필 선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이 업적은, 물론 이분도 과거를 봐서 성균관에 입학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업적은 불교를 배척하는데 상당히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불행하게도 갑자사화 때 극형에 처해지게 돼요. 이 갑자사화는 뭐냐면, 우리 조선시대에 이 네 개의 큰 사화가 일어납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네 번의 큰 사화가 있네요. 그 사자는 선비사자입니다. 그리고 화자는 재앙화자. 선비들이 화를 당하는 사건, 그걸 사화라고 하는데, 이 네 번의 사건 중에 두 번의 사건에 연루가 되는 인물이 바로 이 김굉필 선생이에요. 첫 번째는 무오사화 때 자기 스승 김종직 선생 때문에 화를 당해서 유배를 갑니다. 두 번째 갑자사화 때는
또 그 무오사화 때 같은 무리였다라고 하는 걸로 옛날에는 이제 스승과 제자가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화를 당하면 같이 당해요. 예, 이 환원당 김경필 선생은 그렇게 해서 화를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선생님은 소학동자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소학동자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소학만 공부해도 될 만큼 소학을 중시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죠. 근데 그 많은 책보다 소학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공부하면 모든 세상 이치에 다 통할 수 있고 이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별명이 소학동자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이고 나중에 정암 조광조에게 이 학문을 이어가게 만듭니다. 조광조는 좀 이따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인물이 이제 정여창 선생인데요. 이분의 별명은 일두입니다. 한일자의 좀두자, 그러니까 좀벌레라는 뜻이죠. 자기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나는 한 마리의 좀벌레 같은 하찮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한 인물인데, 이분도 역시 성리학을 공부했는데, 이분은 혼자서 공부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나중에 김경필 선생과 함께 김종직 선생이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대성한 훌륭한 인물이 된 인물인데, 이분도 역시 무오사화에 연루돼서 유배되었다가 나중에 갑자사화 때 부관참시를 당하는 그런 또 아픈 일들이 생겨나겠죠. 부관참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관에 묻잖아요. 그래서 묘를 만들어 놓는데 이 묘에 묻혀져 있는 사람의 관을 꺼내서 시신에 손상을 가하는 것, 이걸 부관참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이제 이 형태의 벌이겠습니까? 이 일두 정여창 선생은 아주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충이 뭐냐 살펴봤더니 세금 문제다. 그래서 이 세금을 경감해줘서 당시에 백성들에게 많은 칭송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정여창 선생은 특히나 효성이 깊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는 가까운 곳으로 벼슬자리를 달라 해서 안음 현감으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곁에서 모시기도 했던 효자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광조 선생, 아마 텔레비전이나 드라마에서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로 봤을 거예요. 특히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죠. 개혁을 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 공신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공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어떤 임금을 만드는데 공을 세웠거나 또 반정을 해서 공을 세웠거나 하는 공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공신들이 내가 공을 세웠기 때문에 나에게 벼슬도 높여주고 재산도 재물도 많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런 요구를 하는데 여기에 거짓말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안 한 걸 했다고 하고 조그만 걸 많이 했다고 하고 그래서 막 좋은 그런 이 벼슬을 받았는데 나중에 정암 조광조 선생이 조사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다 잘못된 거야. 그래서 무려 76명, 76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벼슬을 깎아내리고 재물을 몰수하는 윤삭제 사건이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정암 조광조 선생님은 이 훈구 관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모함을 받았겠어요. 결국 개혁을 하고 부정부패를 없애려고 했던 인물입니다만 기묘사화로 인해서 유배되고 또 돌아가시게 되는 48살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정암 조광조 선생은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에요. 과거에 합교를 한 지 4년 만에 벼슬에 오른 지 4년 만에 대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벼슬에 올라와요. 옛날에는 벼슬에 올라가도 지금도 마찬가지 공무원들도 벼슬에 올라가도 직급이 올라가고 단계가 있잖아. 이 단계가 있는데 정암 조광조 스님 그 단계를 무시하고 확 한꺼번에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마 그만큼 똑똑하기도 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지 않았나. 그러나 정암 조광조 선생님의 이 정신은 백성들의 손과 발이 춤출 수 있도록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아주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다음은 이언적 선생인데요. 회제 선생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조선시대에 가장 유명한 분이 퇴계 이황 선생이죠. 이 이황 선생님에게 사실상 학문을 전수한 분이 이언적 선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혹시 경주에 양동마을이라고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곳 혹시 가보셨습니까?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 바로 회제 이언적 선생님이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역시 이 회제 선생도 을사사화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분들하고 달리 사화의 피해는 피해인데 조금 다른 피해를 받아요. 을사사화 때 회제 이언적 선생이 죄인들을 추궁한다고 그럴까요? 책문을 하는 그런 이제 담당을 맡는데 그거를 심하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안 되겠다. 저 문초에 너무 소극적이다. 그래서 회제 선생님을 파직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피해를 보지 않지만 그런 사화에 또 연루된 그런 분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은 우리 이언적 선생님에게서 학문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퇴계 선생. 우리나라, 일본, 중국, 동아시아에서는 아마 가장 덕망이 높은 학자, 이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호가 퇴계입니다. 퇴계. 물러갈 퇴자, 신의 계자. 퇴계가 살았던 곳이 온계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온계리를 늘 찾아서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해요. 퇴계 선생은 특이하게도 높은 벼슬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니와 형의 권유로 과거 시험을 보지만 본래 독서를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했던 분이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는 벼슬을 싫어하고 언제든지 내려가서 학문에 전념하고 싶어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퇴계 선생님은 20살 무렵에 주역이라고 하는 책, 역경이죠. 이 주역이라고 하는 책에 심취해서 나중에는 허리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도록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하죠. 60세 무렵에는 도산서당을 짓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도산서원이라고 세계 이 문화유산에 등록된 서원이 있죠. 안동에 가면 있습니다. 이 도산서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게 최초에는 도산서당이었어요. 이 도산서당을 짓고 7년 동안 제자들과 공부를 하고 또 학문을 닦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퇴계가 유명한 건 글을 잘하고 공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인물은 김인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보통 많은 인물들이 영남 지방에 모여 있는데 이 호남에는 바로 하서 김인후라고 하는 분이 장성에 거주하면서 살았던 18년 중에 한 분입니다. 김한국 선생에게서 소학을 배운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김인후 선생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장성과 가까운 옥과 현감으로 내려가서 벼슬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금방금방 왔다 갔다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았어요. 이 하서 선생은 특히 인종대왕하고 아주 친밀했고 인종대왕을 존경을 했는데 인종대왕이 왕이 오른 지 채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시고 맙니다. 거기에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하서 선생도 결국 을사사화가 일어났을 때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낙향을 해버려요. 그리고 인종대왕이 돌아가신 기일, 제삿날이죠. 그게 7월 1일입니다. 이 7월 1일 날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은 어디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걸 들었다고 해요. 근데 바로 이 하서 김인후 선생이 집 남쪽에 가가지고 북쪽을 향해서 옛날에는 임금이 있는 곳 한양이 북쪽이죠. 북쪽을 향해서 인종에 대한 슬픔으로 통곡을 했다고 하죠. 이분은 천문, 요즘으로 말하면 천문학이죠. 지리, 의학, 이런 분야에도 아주 다양하게 능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인물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선생, 율곡 선생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이 율곡 선생은 어머니 사임당 때문에도 유명하기도 하고요. 또 태계 선생과 같이 쌍벽을 이룬다고 해서 유명하기도 하고요. 이 율곡이 23살 때 태계 선생이 58살입니다. 이때 23살 청년이 58살 먹은 노학자를 만나서 학문을 토론하기도 했다고 하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즘 이런 토론이 가능할까요? 그만큼 이 두 사람은 훌륭한 학문과 인품으로 인연을 맺었다고 하죠. 이 율곡 선생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 9번이나 장원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구도장원공 이렇게 표현하죠. 요즘 말로 하면은 고시에 8번, 9번 수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천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10만양병설을 주장했다 이런 아마 기록도 봤을 겁니다. 파주 율곡리가 고향이죠. 그래서 호를 그 고향을 따서 율곡 이렇게 지은 겁니다. 학문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성헌 선생이에요. 호가 우계입니다. 우계 성헌 선생 이러는데 이분은 율곡 선생과 인연이 많아요. 율곡 선생하고 같이 성장합니다. 율곡 이 선생보다 한 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서 같이 성장하면서 문묘에 같이 배양되는 아주 그런 기이한 그런 또 행적을 남기기도 하죠. 아주 이 학문이 대단하기도 했는데 우리 임진왜란 기억하시죠? 이 임진왜란 때 유성룡 선생님하고 같이 강화를 주장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선조임금의 분노를 사서 사직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죠. 정치가라기보다는 학문을 열심히 했던 학자의 그런 성향이 강하고 율곡 선생에게도 자네는 벼슬 하지 말고 학문을 했으면 좋겠네라고 충고를 하는 그런 친구이자 선배였던 이 인물입니다. 그게 바로 성헌, 우계 성헌 선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김장생 선생입니다. 사계 선생이라고도 하죠. 호가 사계인데요. 우리나라 문묘에 모셔져 있는 인물 가운데 부자간에 같이 모셔져 있는 유일한 집안이 바로 이 사계 선생이에요. 아들이 신독제, 호가 신독제인데 김집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하고 두 분이 문묘에 배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간에 배양되어 있다는 건 아마 당시에 정치적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훌륭한 그런 업적을 남겼기 때문일 텐데요. 우리나라는 유독 예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동방예의지국이다. 예의를 지켜라. 무례하다. 뭐 이런 예들을 많이 하죠. 그 예의에 정통한 학자. 그게 바로 이 사계 김장생 선생입니다. 그 아들도 역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예의에 굉장히 밝은 역할을 하죠. 이 김장생 선생은 두 분에게 영향을 받아요. 한 분은 성리학의 측면, 이론적 그런 측면은 율곡 이 선생에게서, 실천의 측면 예는 바로 구봉 송익필 선생. 그래서 이와 송익필의 학문을 둘을 다 이어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전래된 가래집남이라고 하는 예설을 남긴 그런 분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인물은 이제 조헌 선생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중봉 선생, 중봉 조헌 선생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가난해서 아주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효성이 극심했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이 중봉 조헌 선생은 직언을 잘하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직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남이 듣기 싫은 소리죠. 잘못을 잘 지적해 줬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 텐데요. 잘못을 지적해 줘야 내가 성장하죠. 그래서 사실 잘못을 잘 지적해 주는 사람만이 내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바로 그런 걸 잘한 인물이 조헌인데, 역사책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조헌과 칠배구총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헌은 분명히 문인이에요. 과거를 본 글을 잘하는 그런 문과급제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많은 의병들을 모아서 직접 전쟁에 의병장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람 남지 않고 금산 지역에서 7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왜군을 맞아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된, 그래서 조헌과 칠배구총이라고 하는 마치 무장처럼 알려져 있는데 본래는 문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김장생 선생님의 아들 사계 김집 선생입니다. 자, 이 역시 아버지 학문을 이어받아서 예하게 밝았지만 이 학문은 그대로 우암 송시열로 전해지게 돼요. 우암 송시열 선생은 또 우리 쪽 충청도 지역의 대표적인 유학자죠. 조선왕조실록에 가장 이름이 많이 등장한 사람이 누굴까 하면 바로 이 송시열 선생입니다. 그만큼 조선시대의 대단한 인물인데 이분이 바로 김장생과 김집 선생에게 학문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김집, 이 신독재 선생은 우암 송시열의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고 나중에 송준길이나 또 이유태, 또 유계 이런 조선시대의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충청북도 청주 지역의 대전 청주 지역의 우암 송시열 선생입니다. 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괴팍하게 그려지기도 하고 또 굉장히 아주 강직한 인물로 알려지기도 했죠. 이 우암 송시열의 학문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한 글자로 요약해라 그러면 고들직자를 써요. 자, 이건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강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성격이 아주 강직한 인물이기도 한데 동춘당 송준길 선생님하고 같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또 송준길 선생보다 한 살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동문수학한 또 집안의 동생이기도 한 그런 인물이죠. 아까 사계 선생과 신독재 선생이 부자지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한 집안의 같은 송시에서 나온 두 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우암송 선생님께서도 생원시의 장원을 할 정도로 뛰어난 그런 실력을 갖춘 분인데요. 나중에 복림대군의 스승, 사부가 되죠. 복림대군이 누굽니까? 나중에 효정 임금이 되죠. 소현세자가 형인데 소현세자가 죽자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 그게 바로 이 복림대군, 나중에 효종이 됩니다. 이 효종이 스승이 돼요. 그래서 효종과 함께 저 북쪽 중국 청나라를 치자라고 하는 이런 북벌론을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죠. 또 이 송시열 선생이 유명한 것은 조선시대에 몇 가지 학술적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가지고, 즉 예법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일입니다. 근데 나중에 논쟁이 심화돼서 죽음을 불러오기도 하죠. 자, 이 논쟁의 주제가 뭐였냐면 임금이 돌아가셨는데 임금의 어머니가 살아 계셔요. 그러면 임금의 어머니는 몇 년에 복을 입어야 될까? 이 복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못 알아듣는데 요즘에는 부모가 돌아가셔도 3일 만에 끝내죠. 3일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3년 동안 부모가 돌아가시면 복을 입어요. 상복을 입고 3년 동안 벼슬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임금의 경우에 임금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셔도 3년상을 입지만 자식이 죽어도 3년상 또는 1년상을 입는 게 조선시대의 법도였어요. 이 법도에서 복림대군이 소현세자의 동생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임금입니다. 보통은 장남 임금이 돼야 되지만 둘째가 임금이 됐으니까 임금으로 대접할 것인가 아니면 아들의 순서 두 번째로 대접할 것인가에 따라서 복을 입는 기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디서는 3년 입어야 된다. 어디서는 1년 입어야 된다. 이게 동인과 서인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서인의 영수였던 대장이었던
우암 송시열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주장에 따라서 영남 쪽의 동인 계열은 반대 입장을 취하게 되죠. 이 논쟁을 예속 논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 논쟁이 있을 수가 없죠. 옛날에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예를 지켜야 하는가 가지고 서로 학술적 논쟁도 벌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이 기호 지방에서는 대표적인 성리학자, 그래서 이분이 남긴 저서 문집을 송자, 또 우리 공자, 맹자처럼 자를 붙이는 것은 존칭이죠. 우리나라에 이런 자자를 붙인 인물이 거의 없는데요. 송자라고 해서 자를 붙여서 송자대전, 송시열의 문집을 크게 모아놓은 책, 이런 책을 남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암 송시열 선생과 같이 동문수학하고 같은 문 중에 한 살 많은 형격인 동춘당 송중길 선생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곡 선생을 사사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김장생 선생의 또 문도 제자가 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송시열 선생과 늘 함께했던 인물이고, 복림대군의 사부, 스승도 역시 같이 지냈던 인물입니다. 이분의 특기는 서예에 아주 능통했다고 하죠. 그래서 송중길 선생님은 많은 비문, 훌륭한 분들의 비문에 직접 글씨를 써줬는데 아주 예쁘고 멋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국 18년의 마지막 인물은 박세채 선생입니다. 남계 박세채 선생입니다. 이분도 역시 진사가 돼서 성균관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던 인물인데요. 이분의 특이한 이력 중에는 율곡 선생과 우계 성원 선생님을 문묘에 배양할까 말까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을 때 조정에서 그 논의에 이 의견을 이야기했다가 귀향을 가고 학문을 포기하고 이런 이제 아주 이상한 일을 겪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문묘에는 한 번에 들어가면 영원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율곡 선생과 성원 우계 선생님은 문묘에 한번 배양됐다가 나중에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배양이 돼요. 이때 이제 그 영남 지방의 학자들과 학문적 성향이 달랐기 때문에 영남 지방 사람들이 율곡이나 우계 성원 선생님을 문묘에 배양하는 걸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남계 박세채 선생님이 그걸 또 비난해요. 영남 사람들의 반대를 비난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효종에게 혼나고 벼슬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이제 학문만 닦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이분도 역시 김집 선생에게 예학을 배우고 나중에 예송에서 지자 유배를 가고 6년 동안 원주 지역까지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18연 아주 간단한 것만 살펴봤는데요. 이분들은 사실 그분들의 업적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아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어떤 정신들, 그리고 훌륭한 인격,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문묘에 배양이 되고 성균관과 전국 향교에 공통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자, 이 18연 이외에도 물론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배양된 인물은 당시에 시대적 또는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이러한 우리나라의 어떤 붕당 문화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모셔져 있기도 합니다만 지금까지 모셔져 있는 유일한 우리나라의 성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문묘에 많은 학자들이 더 모셔져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훌륭한 학문을 닦아서 이곳에 여러분들이 안치되고 훗날 이름을 길이길이 기억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청주향교도 그렇고 전국 어느 지역에 가시더라도 모두 향교가 있습니다. 이 향교에서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18연 이분들을 직접 뵙고 인사를 올릴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문묘 배양의 인물 중에서 우리나라 동국 18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